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유령 DNA에 대해서 네. 그러면 유령 DNA를 우리가 어떻게 달아야 될지는 이제 앞에 얘기해 드리고,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해 드리면 알아야 될 거는 공간에 비었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빈 공간 안에 무엇인가 파장이 있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들에 대한 DNA가 있을 수 있다. 그것에 우리는 영향받고 우리는 그것을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무서워할 거 없다. 그렇죠. 당연히 관계 맺을 것과 맺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책에서 이거를 맛에 비유로 했어요. 네. 원장님도 음식을 잘 하시니까 네. 맛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오, 많이. 그런데 최낙원 선생님이라고 되게 이런 쪽에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맛의 원리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음식이 있잖아요. 네. 향. 향은 단 0.1%만이 들어가요. 그 전체 맛에서. 맛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색은 네. 0.01%만 들어가요. 0.01? 예. 그리고 나머지 2%가 네. 맛이에요, 맛. 응. 나머지는 무색, 무미, 무취의 공간이 98%가. 우리가 맨날 뭐 맛이 어떻고 막 그 맛에 막 음식이 모든 거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죽고 못 사는 그 맛의 영역은 전체 음식에서 2%의 영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8%는 음식이라는 그냥 분자 구조예요. 아무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데 그렇다고 98%가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98%가 있기 때문에 그 2%에서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는 공간을 얘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도 뭐 벽에 책도 있고 많은 인테리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이 공간에 다 외곽에 붙어 있어요. 그냥 조그만하게. 나머지는 다 텅 비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걸 비유로 해서 우리가 공간에서 봐야 될 거는 2%의 인테리어나 2%의 이런 어떤 나의 그런 컨셉이 아니라 나머지 98%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채우는 건 바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라는 겁니다. 감정과 정서.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운을 만드는 집이잖아요. 저는 그 운이라는 게 결국 관계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관계 흐름이 좋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 흐름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내 운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운이 좋은가? 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공간을 폐쇄적으로 이러는 공간으로 쓰고 여기를 확 개방해서 미혼 엄마들 와서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여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 공간은 내가 만든 대로의 집이 됐겠죠. 벌써 2년이 다 됐으니까. 그럼요. 그럼 이 집이 기운은 내가 생각한 대로의 기운이 있었고 그 한적하고 고즈넉하긴 하나 뭔가 욕심 있는 DNA가 이 공간에 있었을 거고 그럼요. 나는 그 DNA와 소통한 후 강의하러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 기운 내에서 나는 살게 됐었겠다. 도반이 되지 못하는 거지, 공간. 그렇지. 그냥 거울 같은, 그냥 나를 그냥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나를 끌어주는 스승 같은 도반이 아니라 그냥 힘들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치. 기분이 좀 나쁘면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피드백 없는 그냥 평범한 공간이 돼버리고. 근데 지금 이제 미혼 엄마들이 여기 상담하러 올 때 다들 하시는 얘기가 너무 편해요. 친정집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 따독쇼 하잖아요. 우리 따독쇼 할 때 여기로 주로 모시거든요. 와서 처음 하는 소리들이 다 그치 되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성원 얘기해요. 모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어떻게 보면 유령 DNA의 모습인 거죠. 그 느낌들. 저 팀장 너희들 또 그래서, 그다음 예, 중요한 게 얘기해 이제 주세요. 공간 가소성. 이제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제 유령 DNA에 이어서 공간 네. 가소성. 공간 가소성? 이건 뭐예요? 혹시 두 신경 번째? 가소성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예. 이게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기가 뭐 6살 되면 아예 뇌가 다치고 뭐 늙으면 더 이상 뭐 뇌세포가 죽어서 뭐 되게 뭐 무기력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최신의 그런 이제 최근의 어떤 뇌과학에서는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내가 네.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할수록 뇌가 점점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하. 뇌에 한계가 없다.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인데 저는 이게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도 내가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담긴 에너지나 아니면 그 공간의 뭐 어떤 따뜻함 아니면 그 공간의 감성이 끊임없이 바뀌고 공간의 영향력 그렇죠. 뭐 이런 새로워질 거. 수 있다는 거. 아하. 그런 게 네.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하신
분 중에서 이런 네. 분이 계세요. 이제 아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얘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말만 하면은 언성이 올라가는 거야.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하니까 얘가. 맞아요.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라. 딱 10분만. 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10분만.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얘기. 예. 너 뭐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네. 근데 10분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하, 그렇지. 그럼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10분을 참는 대신에 그 10분 동안 쌓인 화를 풀 공간을 집에 하나 마련하라 그랬어요. 아하. 그분이 어떤 공간을 마련했냐면 안방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아이랑 10분 얘기하고 1시간 동안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아이에게 냈을 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죠. 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제 10분만 참으면 내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든 뭐 욕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꾸 그렇게 10분이 쌓여가다 보니까 아이랑 이성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문을 열기 시작하고 계속 10분 동안 아이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쌓였던 화를 베란다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화나는 일이 생겨요. 무조건 그 베란다로 가는 거예요. 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저는 이 공간을 정서적 화장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하. 내 정서에 어떤 노폐물이 쌓였을 때 네. 우리는 화장실에 있어서 거기 가서 비우잖아요. 화장실 가면 비워야겠다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정서적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아무 일 없이 그 베란다에 가요 갑자기. 그러면 화낼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를 풀고 싶어져요. 오케이. 이게 바로 공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의미가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베란다가 그냥 빨래 넣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엄청난 그 영향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했네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하.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 사방에 내가 내 배설물들을 뱉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 배설물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침실에서도 화를 내고 소파에서도 화를 내고 온 사방에 화를 내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딜 가도 그 화내는 감성이 묻어 있어요. 그렇죠.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배설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정서적 화장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그 주부들한테는 베란다였네. 베란다에도 어떤 곳이어도 좋습니다. 베란다가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해봐서 알아, 내가. 공간의 유통기한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내가 막 온갖 안 좋은 에너지를 쏟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유통기한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통기한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 환기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환기될 수 있는 공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의 가소성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소성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건데 제 친구 중에서 그렇게가 운이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을 가대. 그리고 걔네 집이 당시 67평인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파트였어요. 얘네 집을 놀러 갔어 하루는. 놀러 가서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막 너무 좋다 야 너무 좋아 막 이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야 빨리 그러더니 나를 이 지방에 갖다 확 가두더라고. 우리 못 나갔잖아. 있으면 뭐랴 시어머니 있으니까 부엌도 못 나가. 나보고 다시 선택하려면 67평짜리에 방 한 칸 쓸래 11평짜리 네가 다 쓸래 하면 나한테 맞는 공간은 11평짜리 다 내 거구나. 그렇죠. 나는 여기가 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시는 걔네 집이 부러워하지 않았거든. 하루 만에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렇죠. 내 집으로 돌아온 순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공간 가소성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건 가소성이 엄청 떨어지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은 67평의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사방대 그런 어떤 그런 억눌림, 분노가 쌓여져 있는 그렇지. 굉장히 큰 게 어떻게 보면 온 사방대 그런 우물들이 배설들이 정서적 배설물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 그다음부터 우리 집으로 놀러 왔어 11평으로. 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되게 가난할 때 두 번째 집으로 연립주택을 이사 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좁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식탁을 살 돈이 없었어요. 식탁이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식탁 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신촌에 나가서 목재소에 가면 MDF라고 알아요? 그렇죠. 네. MDF 되게 싸요. 네네. MDF를 요만하게
모양을 주고 잘라왔어요. 되게 쌌어. 그걸 이제 낑낑 매고 이제 끌고 왔어. 그 다음에 밖에 공사판에 나가니까 벽돌이 그렇죠. 버리고 간 게 많은 네.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고 거기다 MDF를 깔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기억나는 초록색의 하얀 잔꽃 무늬가 있는 걸 동대문에서 천을 끊어다가 딱 쌓은 후 내가 원하는 책과 꽃병 하나가 딱 올라가 있을 때 지금 눈에 선하거든요. 그 공간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김미경의 강사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공부하면서. 나는 그게 나한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가소성을 높였던 정서적 사랑방이에요. 그게. 사랑방 있었죠. 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가소성에 대해서. 말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애쓰고 살지 않았을까요? 가장 흔한 게 반성의자 아시죠? 아이들 양육할 때 뭐요? 반성의자.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뭐 훈육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의자를 하나 마련해요. 특정한 장소에.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어린 아이들이죠. 그 의자에 앉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라고 훈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육이 끝나면 30분 안에 안아줘야 돼요.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게 이제 반성의자거든요. 그 아이에게 그거 우리 남편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 어른용 반성의자 있어요? 근데 혼은 낼 수 있는데 사랑한다고 안아주실 수 있나요? 끝나고 30분 안에 안아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반성의자가 안 돼요. 그럼 딴 거 하지 마. 됐어, 됐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반성의자는 네, 일반적인 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의자예요. 그 의자가 놓여진 공간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혼내지 않아도 내가 혼날 일을 하잖아요. 그 의자에 가서 앉아요. 집에 가서 앉아.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공간을 내가 힘들 때 갈 수 있는 공간, 내가 기쁠 때 갈 수 있는 그렇지. 공간. 그러면 그 공간이 내 정서의 촉매가 돼요. 슬픔은 더 빨리 슬프게 해서 배설하게 해주고, 기쁨은 더 배가시키고. 그런 공간들이 멀리 있는 것보다 내 집안에 그치. 있으면 아주 좋죠. 그건 원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관없어요, 원룸에 대해서도 보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이런 공간 가소성을 가장 잘 활용한 이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SNS에서 봤어요. 오. 죽음의 공간이에요. 묘지인데 흔히 뭐 묘지하고 공간 얘기하면 무슨 자축령, 명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시 그게 우리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앞에 프롤로그 편에 나오는데 네. 읽으셨을 거예요. 이제 비문 편 있잖아요. 네, 비문. 나 그 비문 이거. 나 이거 비문 이거 나 나중에 내 비문에 활용해 보려고.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읽어주세요. 네, 최근에 공간이 주는 이런 반전을 죽음의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SNS를 통해 읽게 된 어느 공동묘지의 비문을 통해서다. 대부분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쓰기 마련이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비문이 존재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찾아올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마워한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어떠신가요? 나 이거 읽고 나서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화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디? 세상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엄마 아빠가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혹은 죽은 후에라도 할 수 있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렇지. 자기를 찾아올 자식들을 걱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여기 오면 자식들은 뭐 와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엄마가 왔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저 왔어요. 그러겠지. 엄마가 부모님이 먼저 고맙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더 고맙죠.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더 사랑해요. 사랑하죠. 행복해라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행복할게요. 응. 이 하나의 비문이 서로 이승과 저승의 공간에 서로 대화를 하게 해주는 맞아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와서 무의미하게 저랑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장치, 뭐 좋은 액자를 걸고 뭐 비싼 도자기를 놔두고 이런 거는 저는 심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름답다, 네. 보기 좋다. 하지만
진정 의미 있는 공간의 인테리어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으로 담는 거죠. 그렇죠. 이 공간이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가소성 말고 오늘 세 마지막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인데 네. 이제 뇌가 변한다라는 네.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화? 아니면 내 안에서 뇌가 변한다? 어떤 거예요? 저는 뇌가 변하는 거는 결국 온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하.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게 이거다라고 의미를 확실히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걸 믿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내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공간의 플라시보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간이 잠자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잠자는 공간이에요. 나는 여기서 네. 고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잠만 잘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 공간과의 나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네. 들어가면 졸려요. 아하. 그런 거. 그게 아까 얘기한 정서적 화장실이에요. 내가 여기서만은 무조건 슬퍼야겠다라고 의미를 두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몸이 슬퍼져요. 들어가면. 아하.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의 무서움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한다라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최면 같은 거죠. 별거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휴가가 나 혼자 한 열흘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 10일 동안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순간 제가 먼저 한 일은 청소예요. 책상에 서류 막 쌓아져 있고 막 그 회의록 쌓아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 같은 거 막 펼쳐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빨리 저기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류들이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휴가가 딱 시작되는 순간 싹 정리를 했어요. 책상 위를 다 치워버렸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책상 앞으로 뛰어가지 않아요. 뛰어가지 않고 책상을 멀리서 보면서 저기서 한 2시간 동안 오늘은 뭐를 할까? 그러면 이전에 안 했던 거 뭐 캘리그라피를 쓴다든지 그렇죠. 되게 여유 있는 일을 내가 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공간의 중심이 그렇게 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맞아요. 얘기 하죠. 네. 집 떠나면 다 고생인데 맞아요. 실제로 고생해요. 나가고 네. 여행 가봐. 트렁크 안에 뭘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어. 집을 헐어 남길 수도 없고 트렁크 안에 담아봤자 내 집에 있는 거 100분의 1도 못 담아가잖아요. 1000분의 1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는 공간이 가진 힘 때문 아닐까요? 공간이 맞습니다. 바뀌면 내가 변하니까. 바로 그 내용도 이 책에 들어가. 그래요? 네, 아주 쪽쪽, 아주 쏙쏙 집어내시네요. 근데 선생님이랑 나랑 공부할 때 선생님이 나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장자 공부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그 다음 챕터에 있다고. 근데 정말 그래요. 그 다음 챕터 있어요. 그 몸이 변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 징후를 내 공간에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까 청소하시는 것도 네. 내 몸이 다른 데로 가기 전에 네. 그 공간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꼭 공간에 어떤 징표를 남김,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으면 아하. 그 사람의 공간을 보면 아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결국 공간에다가 다 증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냄새든 뭐든 남기게 돼 그래갖고 있어요. 아유 시어머니가 와서 금방 눈치채잖아. 냉장고 딱 열어보면 어떤 며느리인지 알잖아. 그 시어머니 오시다가 다 치웠는데 꼭 흔적이 남는다? 결국 지 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자취할 때 엄마가 증평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 그럼요. 내가 뭘 하고 있나 금방 나한테. 전화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엄마 공부 잘하고 일찍 들어오지. 그럼 왜 늦게 들어와? 엄마 당연히 9시에 집에 들어오지. 야, 뭐 친구들 맨날 불러 먹어갖고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거야. 왜 그래? 엄마 안 그런다고 그랬다고 왔는데 문 딱 여는 순간 냄새와 전체 엄마들은 귀신같이 한번 하면 다 알아 대충. 이것이 네가 지난 한 달간 여기서 뭐하고 지냈는지. 그래서 왜 있잖아요. 다 치웠는데 불안한 거 알아? 엄마가 올라오면 다 치워놨다. 근데 분명히 어디선가 한 군데 들킬 텐데 그러면 영락없이 꼭 들켜. 그래서 안 들킬 수가 없더라고. 아유 진짜. 그래서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공간을 치우는 게 너무 당연한 시도인 것 같아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 산소를 간다든지 고향에 한번 간다든지 그거로 다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간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도 뭐 언젠가는 이제 강사를 은퇴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강의를 했던 그 강당을
돌아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강당이 내 평생 해왔던 강의 어떤 압축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공간과의 꼭 어떤 작별을 해요. 사람. 자, 그럼 이 공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네. 내가 그 공간과 적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간과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간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서서히 내가 이 공간은 나한테 제일 좋은 공간이야. 그럼요. 네. 여기는 나에게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공간이야. 그러면 공간이 공부하기 좋은 공간의 모습을 변화하고 나는 거기에서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듯이 그렇죠. 공간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몸을 공간에 적용시키고 적응시켜 나가고 또 내가 적응되면 그 공간도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같이 변화해 나가고 그렇죠. 천천히 두 개가 같이 친구처럼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비루한 공간도 내 몸과 함께 적응되어져서 나에게 좋은 공간이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 그죠? 성장하는 거죠. 함께 공간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렇죠. 여기서 평수가 늘어난다는 전혀-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100평에서도 슬프려면 100평이라서 슬픈 사람도 많아요. 100평에 정하죠. 집이 왜 이렇게 넓고 지랄이야 이러고 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죠. 묘지가 크다고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누워 계시는 거 아니고. 두골당한 묘지가 너무 큽니다. 왜 이래 선생님. 그거 맞는 말입니다. 서재가 크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분들이 서재가 커요. 네. 부엌 크다 그래서 요리 잘하는 거 그럼요. 아니고 그죠? 생각해 보면은 그 얼마나 그 관계가 들어가고 사람의 몸이 들어가서 공간이 변화를 했는지. 옛날 우리 어머니도 부엌 가보면 이제 진짜 부엌 찬장 코딱지만하고 그냥 아궁이 불에 뭐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온 가족 10명 20명 먹을 음식이 다 나와서 그래서 왜 그 부엌만 생각하면 너무 흐뭇해지는 부엌들이 부엌에서 있잖아요. 엄마 냄새가 나잖아요. 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 정리를 좀 제 식대로 내가 네. 학생으로서 그럼요. 정리해도 네, 돼요? 네. 선생님은 스승으로서 나중에 정리해 네,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도 약간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부는요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식대로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나는 깨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깨공의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유령 DNA를 제 식대로 해석하면은 잘했구나. 여기에 이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선생님의 따뜻한 상담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1층이 이렇게 단단하게 여러 위로받는 사람들의 DNA로 있으니까 이 1층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훨씬 더 좋은 생각도 하고 더 많은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었구나. 많은 컨텐츠가 여기서 나왔구나.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럼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고 많은 컨텐츠가 여기서 나왔구나. 결국은 이 컨텐츠 DNA들이 여기에 묻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물만 한번 마시고 강의를 가도 뭔가 괜찮았구나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역시 그 2년 전에 내가 이 공간을 오픈하기로 한 건 정말 잘했다라는 잘하셨어요. 생각하나. 네. 그죠? 똑똑해. 잘했고요. 내가 한 판단이 나를 먹여 살렸을 때 나는 내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 2년 전, 3년 전에 고마운 내가 도처에 과거에 깔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한테 그때 어리석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마운 생각을 해준 게 한 개 또 하나 그 여러 DNA들이 모여서 있었구나. 선생님한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간 가소성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제가 공간 가소성 중에서 나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공간이 텃밭이에요, 선생님. 텃밭. 내가 옥상에 텃밭을 만들까 말까 그 돈이 좀 들고 흙도 날라야 되고 되게 반대했거든요. 막 싫어했어요, 공사하시는 분은. 근데 나는 반드시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공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줘갖고 이렇게 다 여기가 이렇게 시커매진 거예요. 거기 햇볕 한 3, 40분씩 받는 게 되게 시커매지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집에 대한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물이에요. 내 식물들이 물을 못 먹을까봐. 그래서 이번에 월드 투어 하는 동안 되게 실제로 걱정하셨잖아요. 물을 네, 제대로 네. 못 줬고 나무가 2개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속상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강력히 내가 여길 그리워하게 하는 힘,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옥상에 있을 줄 몰랐던 거지 나는. 여기 1, 2층이 아니고 옥상에 나를 끌어당기게 하는 힘이 있고 나를 일찍 출근하게 하는 힘이 햇빛 나기 전에 빨리 물 줘야 되거든요. 햇빛 있을 때 물 주면 식물 다 죽어요 요새.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물 주는 힘. 그래서 가만히 보면 화초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사는 구조. 공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소성은. 네, 진정성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거는 세 번째는 뇌가 변하면은 결국은 몸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공간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지면 결국 내 몸이 달라지고 공간에 머무르는 내 몸이 달라지면서 공간과 대화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장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나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그렇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어때요? 잘 정리하셨어요. 탁월하시고. 오늘의 깨공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칭찬받는 걸로. 선생님 다음 시간에 뭐 할래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뭐? 이사. 과연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사를 가야 잘 가는 건가에 대해서. 근데 그걸 전문가 같은 선생님이 집터를 봐주고 이런 걸 봐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도 다 그걸 느끼고 그럼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요. 좋은데 네. 좋죠. 우리 이사 갈 때 늘 불안하면서 갔거든요. 얘가 네네. 괜찮은지 아는지, 제가 제대로 이사를 간 건지 막 이렇게 혹시 잘못된 자충수를 두면서 오히려 돈도 손해나고 여러 가지가 손해나지 않을까도 걱정도 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마음도 손해나고 맞아요. 뭐 이 운도 손해나고 뭐 이러지 맞아요. 않을까. 자 여러분 어른이니까 하는 공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공부, 내 운을 좀 더 펼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깨공. 오늘은 깨공 선생님, 신기루 선생님, 깨공 학생 김미경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멋지게 한번 깨닫는 시간을 뭘로써? 공간이라는 주제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다음 시간에 깨공 봐.